금리를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안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주는 시기가 와야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화랑이 오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럼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상승장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뭐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악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연준의 긴축, 네. 근데 그거에 선행되는 것이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물가 상승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고, 네. 그래서 원래 연준이 한 내년 한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기존의 컨센서스였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올해까지만 올리고 네.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럼 네. 금리 인하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럼 할인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주식의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네.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금리를 사실 논하기 전에요. 우리가 금리 정책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배경을 일단 기본 전제하에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행적이냐, 혹은 선행적이냐, 선제적이냐, 이 기준에 맞춰서 금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금리는요, 후행적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나야 그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요. 경제가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낮춥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가 후행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것들을 배웠던 분들이 과거에도 금리가 올랐을 때 실제로 시장은 올랐다. 2016년도에도 금리가 올랐을 때 시장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2016년도에는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린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후행적인 정책이 아니라 선행적인 정책으로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전 세계가 완연하게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돈들을 다 회수해도 될 만큼 경제가 펀더멘털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선 바로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도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면 그 안 좋아지는 거에 발맞춰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맞아요. 예. 앨런 의장은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를 굉장히 천천히 올려주면서 시장이 상승할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파월은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초에 역풍이 두렵다. 혹은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시장은 어려워졌지만 실물 경제는 무너지지 않은 거죠. 그때 당시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실물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도 좋아졌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도 선제적이냐 후행적이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아직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제적 금리 인하가 됩니다. 그럼 시장은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내년이 넘어가는 사이에 경제마저 흔들린다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시장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제야 후행 쪽으로 금리 인하를 들어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금리 예상을 하는 사이트를 보면요. 네. 연말까지는 3.5에서 3.75 정도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내년이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줄고요. 그러니까 3.5, 3.75가 가장 높았는데요. 내년부터는 3.25, 3.5가 더 높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안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선행적이 아니라 후행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게 반영이 됐다면 지금 이미 시장은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이거 선반영해서 지금 증시를 살리자가 되어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거는 시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선행적이지가 않고, 내년에는 지금 모든 전문가들과 대중매체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내년에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금리 정책은 단순히 금리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단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가 더 중요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초입 같은 네.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실물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져서 네. 그거에 대한 후행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인하한다고 해서 뭐 반등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한참 돼서 시장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내렸던 금리가 굉장히 이제 싸지면서 물가도 내려와서 이 대출 이자가 우리가 누구나 이제 대출을 쉽게 받아서 이제는 좀 투자를 해봐도 되겠다 싶을 때 정도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금리 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금리도 우리가 후행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가 부담스러우지 않은 선까지는 증시가 같이 올라요. 근데 이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2% 3% 가버리면 대출이자는 그보다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똑같은 금리 인상 시기인데도 증시는 오히려 무너져 버립니다. 시차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차와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 이 부분들을 고려하고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럼 진정한 약간 반등장은 언제 나올 것이냐, 네. 까마득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제가 네. 부자TV 영상을 보니까 중국이 이것을 수출할 때 진정한 반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물류망이라는 거는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는 애들, 파는 애들, 그렇죠. 물건을 만드는 애들, 1차 만들고 2차 만들고 완성품 만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공급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해주는 국가가 원래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물건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수출을 해야 경제가 좋아집니다. 디플레이션을 네, 수출한다고요? 한마디로 굉장히 싼 물건, 아, 싼 비용과 싼 원자재와 싼 인건비와 싼 물건을 수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수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경제를 보면요, 뉴스에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경제에서는 디플레이션은 안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경제가 이제 좋아질 때의 초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이 싸지기 때문에 소비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에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기 때문에 세계가 안 좋아진다라고 했지만 증시를 보면 오히려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요.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물건들이 비싸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가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중국이 지금 물가가 CPI나 PPI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의 제품들 원자재 가격들도 무지하게 비싸졌어요.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이 사이클이 돌아서 모든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나 물가들도 다시 좀 내려오고, 그리고 그때 중국의 싼 물건들을 수출을 할 때, 그때가 저는 정말 좋아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이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네. 이 중국의 시장이 이 다음 사이클에는 태국이나 베트남 쪽으로도 그렇죠.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죠. 네. 지금도 보면은 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조업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뭐 GDP가 뭐 벌써 우리나라를 뭐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가 어디냐는 뭐 태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건을 가장 많이 공급해주는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주는 시기가 와야,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화랑이 오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전 세계가 성장이라는 게 받쳐져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기업들의 재고 물량이 근 10몇 년 이래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아, 물론 공급망으로 인해서 재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공급망이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에 경제가 이미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고비용이나 물건을 쓰는 데 있어서 소비가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가 역대급으로 쌓였다는 것은 이제 기업들도 추가적인 물건을 더
생산하기가 어렵고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아, 그건 당연히 경제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는 요 다음 사이클 때 물론 경제라는 게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이란 국가가 디플레이션을 수출을 해야 된다. 그게 시장이 좋아지는 가장 첫 출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뭐 IPEF라고 해서 네. 약간 좀 그 미국과 약간 아세안이라든지 인도를 중심으로 뭔가 이런 경제 혁명 네. 그런 게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네. 정말 나중에는 그 중국이 아니라 뭐 그쪽 아세안 쪽에서 뭔가 그런 충분히.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에 미국의 FTA에서 트럼프가 탈퇴하고 나면서 무역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뻔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다시 한번 안보와 무역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재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중국과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완벽하게 미국 쪽으로 선을 지금 잡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이 시장에서 이 한마디로 대장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어떤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새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원래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모든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인건비가 비싸지고 문화생활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 국가는 더 이상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이 역할은 이제 과거에 우리처럼 못 살았던 국가한테 네. 다시 전가가 돼서 이 나라가 제조업으로 다시 부흥하는 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고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역할은 이 아세안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본격적인 상승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약간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예를 들면 차트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정말 그 저가 매수 시점을 언제 잡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도 해줄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차트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차트를 얘기할 때 저는 헤드앤숄더와 역 헤드앤숄더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어떠한 차트를 보더라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딱 한번 빼고는요, 특히나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 헤드앤숄더와 헤드앤숄더의 모습은 빠짐없이 보여왔다. 그러면 왜 이 헤드앤숄더와 역 헤드앤숄더가 계속 나왔느냐? 이 증시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와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요, 더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는 이 둘 간의 에너지가 가장 극명하게 부딪힐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극명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위에 서든 아래 서든 꾸불꾸불한 이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한쪽의 에너지가 강해졌을 때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 때 방향이 정해지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역 헤드앤숄더와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밖에 없다. 차트를 보면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요, 역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근데 아직 역 헤드앤숄더에서 어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깨도 안 나왔어요. 예,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가 진짜 우상향할 수 있는 반등장이 크게 나오는 것은 어렵다. 그냥 반등장인 것이지 그것이 우상향의 랠리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번이 네. 어떻게 본다면 어깨 한쪽이 그 왼쪽 어깨라고 하나요? 그게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얘기를 했던 것이 왼쪽 어깨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실물 경제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면 머리를 다시 그리는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는 이 헤드앤숄더에서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한국의 수십 년의 역사 동안 헤드앤숄더와 역 헤드앤숄더에서 왼쪽 어깨와 우측 어깨의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법칙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 이제 필살기인데 네. 자, 그런 부분은 저희 이제 채널에서 네. 멤버십 있는 곳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오픈을 해드리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위치들을 좀 어느 정도는 잡아드릴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남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를 이룬 사람들은
타이밍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타이밍 없이 장투만 내서 다 돈을 벌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특히나 매크로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매크로라는 것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무슨 어떤 종목만 보고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전체적인 틀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타이밍을 잘 맞춰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지. 예, 물론 이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타이밍만 찾자 그건 아니지만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려는 행동들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의 그림이 나오는 최소한의 어깨나 머리 정도는 나왔을 때가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연준이 다시 돈을 풀어주는 시점이 반등장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디플레이션을 가장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돈을 풀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힘들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이 다음에 다시 경제를 살리려고 할 때 다시 과거처럼 우리 다시 인플레이션을 만들자라는 행동이 쉽게 나오겠느냐. 그거는 분명히 과거와는 어떤 다른 관점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다시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자라는 모습이 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분명히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벌써부터 어떤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예측은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내용은 어쨌든 간에 지금의 고금리에 대한 흐름은 멈춰야 된다. 네. 그리고 긴축이 어느 정도 멈춰야 된다. 돈을 풀어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들은 좀 줄여야 되고 긴축도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시기가 또 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들이 경제적으로 맞물렸을 때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제조업이라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조업의 뭐 ISM 지수라든지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산화하려면 내려왔다가 다시 50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기본이 50을 우리가 보니까요. 네. 실제로 2016년도 전에는 40대에 머물러 있던 이 PMI 지수들이 높게는 70대까지, 보통 6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왔던 것들이 지금 50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도 50 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리 가격도 다시 움직일 것이고요. 각종 원자재 가격들도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닥이라고 예측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위 말해서 다수결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것보다 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인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 좋아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내려갈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적으로는 뭐 정말 많은 기법이 있겠으나 저는 제일 기본적으로 역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렸을 때 우리가 좀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죠. 물론 많은 분들이 야 그때가 되면 다 올랐다. 그때가 되면 언제 사냐라고 얘기하겠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깁니다. 네. 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증시가 튀어오르는 속도가 단기간에 빨리 오르는 걸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건 그 앞에서 이미 1년, 2년 정도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선행되고 나서 많은 자본들이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증시 주식에 대한 붐이 일었을 때 단기간에 튀어오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그 앞에서 시간이 충분히 있다. 이걸 우리가 어렵다.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